제1장 캄보디아 스캠 단지라는 흑지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소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와 법, 그리고 국경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진중권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범죄가 어떻게 지리를 이용하는지,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그 지리를 되찾아오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의 명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경을 넘는 범죄는 법의 국경을 먹고 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범죄 조직들이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법과 법 사이의 틈, 관할과 관할 사이의 회색지대, 제가 이름 붙이자면 지리적 법률 공백이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캄보디아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캄보디아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곳은 법적 무풍지대입니다. 한국 법은 한반도 밖에서 힘을 잃고, 캄보디아 법은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 사이 그 균열 속에서 범죄는 숨을 쉬고 성장하고 번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이런 집단 심리가 있습니다. 국경을 넘으면 한국 법도 끝난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한국 경찰이 못 잡는다. 한국 검찰이 손을 못 댄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선 자유가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법률적 오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권에 대한 근본적인 오독입니다. 국가의 힘이 영토에서만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건 19세기적 발상입니다. 21세기 국가는 자국민이 어디에 있든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 추적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협정과 압박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국가가 그 힘을 쓸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그 의지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외교적 자본이 있느냐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정부의 발표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에서 스캠 단지에 대해서 수시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이 문장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질문하자면 그 의지는 어디서 온 걸까요? 제가 단언하건대 캄보디아 정부의 의지는 도덕적 각성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캄보디아 관료들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범죄자들을 숨겨주는 건 나쁜 일이야 라고 깨달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의지는 국제적 압박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외교적 압력, 국제사회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국익 계산에서 나온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캄보디아는 개발도상국입니다.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고 국제적 이미지가 중요하고 한국과의 경제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캄보디아가 범죄자 천국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어떻게 될까요? 관광산업은 외국인 직접 투자는 국제 원조는 바로 이겁니다. 국가는 도덕이 아니라 이익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한 일은 캄보디아 정부에게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협력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계산을 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외교입니다. 이게 바로 국제정치입니다. 캄보디아의 스캠 단지는 물리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념적 공간입니다. 그곳은 법이 닿지 않는 곳이라는 신화가 구체화된 장소입니다. 범죄자들은 그 신화를 믿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손이 닿지 않을 거라고, 캄보디아 경찰은 돈으로 매수할 수 있을 거라고, 영원히 그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화는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캄보디아 스캠 단지라는 흑지대가 더 이상 흑지대가 아니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나쁜 놈들 잡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가 자신의 영역을 재정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우리의 법은 국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있는 곳 어디든 따라간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두 개의 수신자를 향합니다. 하나는 범죄자들입니다. 너희가 어디로 도망가든 우리는 찾아낼 것이다. 다른 하나는 범죄자들을 숨겨주는 국가들입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캄보디아 스캠 단지의 신화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64명의 송화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입니다. 한국은 이 의지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 흑지대는
어디가 될까? 제2장 송환이라는 국가의 귀환 명령.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숫자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64명.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사람의 숫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입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64명의 한국인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은 하나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공식 발표를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체포가 되면 저희들한테 바로 신속하게 통보를 해주는 방향으로 이 문장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바로 신속하게 통보, 이 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메커니즘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64라는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메커니즘입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일회성일 수 있지만 메커니즘은 반복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64명을 송환했다면 내일은 100명을, 모레는 200명을 송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한국 범죄자가 캄보디아에서 체포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보는 느리게 전달되고 외교적 절차는 복잡하게 얽히고 그 사이에 범죄자는 변호사를 구하고 뇌물을 쓰고 증거를 인멸하고 심지어 탈출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바로 신속하게 통보, 이 말은 시간의 문이 닫혔다는 뜻입니다. 범죄자가 숨을 쉴 틈, 움직일 공간, 빠져나갈 구멍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메커니즘이야말로 진짜 감옥입니다. 물리적 감옥보다 더 강력한 감옥은 바로 절차적 감옥입니다. 도망칠 방법이 있다는 희망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효과적인 억지력입니다. 자, 이제 64명의 구성을 살펴봅시다.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5명은 스스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공식 발표를 인용하겠습니다.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체포, 5명은 구조 요청.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 5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가해자일까요? 제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둘 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조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범죄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한국 사회는 때때로 피해자 서사에 너무 쉽게 감동합니다. 누군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면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법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구조 요청은 현재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지 과거의 죄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5명도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그들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그럴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그 조직의 폭력과 강제에 시달렸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들의 선택도 심판되어야 합니다. 도덕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동기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구조를 요청한 것은 양심의 각성 때문이 아니라 생존의 본능 때문입니다. 그것은 존중받아야 할 인간적 반응이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송환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을 물리적으로 한국 땅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송환은 국가의 귀환 명령입니다. 이것은 너는 한국 국민이고 한국 법의 지배를 받는다. 네가 어디에 있든 무슨 변명을 하든 너는 돌아와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강제력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캄보디아가 협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로 신속하게 통보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4명의 송환 뒤에는 수많은 외교적 노력이 있습니다. 협상, 압박, 회유, 타협,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송환이 일회성 이벤트였습니다. 큰 사건이 터지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몇 명을 데려오고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체포, 통보, 송환으로 이어지는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이 구축된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캄보디아는 더 이상 안전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곳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한국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체포되는 순간 당신은 더 빠르게, 더 확실하게 한국으로 송환될 것입니다. 도망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64명 송환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장기전의 포문입니다. 국가가 범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너희를 찾을 것이다. 우리는 너희를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송환은 귀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이제 집행 가능합니다. 제3장 증거물의 국경을 넘어선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용의자를 체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21세기 범죄 수사에서 진짜 전쟁터는 증거의 영역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같은 디지털 범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용의자의 몸을 가져오는 것보다 용의자의 휴대폰을 가져오는 것이 때로는 더 중요합니다. 자, 기자회견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가장 주목했을 장면을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셨을 때 제 앞에 박스, 그게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받은 휴대폰 박스 하나, 그 안에 들어있는 휴대폰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이 물건들이 사실은 국경을 넘은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번 사건에서 가장 획기적인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범죄자를 해외에서 체포하면 그 나라 법에 따라 증거물은 그 나라에 남았습니다. 한국 수사관들은 용의자는 데려올 수 있어도 용의자의 휴대폰, 노트북, 하드드라이브는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외국 주권을 침해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증거물 없이 어떻게 기소합니까? 증거물 없이 어떻게 유죄를 입증합니까? 특히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는 전화기록, 메시지 내역, 계좌이체 정보가 없으면 입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죄자를 송환해 왔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소를 못하거나 기소를 해도 무죄 판결이 나거나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게 나왔습니다. 범죄자들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설령 잡혀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휴대폰을 한국에 넘겨줬다는 것은 증거물 이전 협정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 메커니즘입니다. 제가 감히 주장하건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송환이 아니라 증거의 송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을 바꿀 수 있지만 디지털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하나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텔레그램 채팅, 사진, 동영상, 앱 사용 내역, 위치 정보, 인터넷 검색 기록이 모든 것이 디지털 발자국입니다. 그리고 이 발자국들을 따라가면 범죄의 전체 구조가 드러납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시를 내렸는가? 얼마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피해자들의 리스트는 무엇인가? 조직의 위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본질적으로 디지털 범죄입니다.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정보의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과거 범죄 수사는 범인을 잡아라 였습니다. 현대 범죄 수사는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범인의 자백은 뒤집을 수 있지만 서버에 저장된 로그 파일은 뒤집을 수 없습니다. 증인의 기억은 흐려질 수 있지만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치란 실체적 진실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소유한 쪽이 이긴다. 무슨 뜻이냐고요? 간단합니다. 현대 사법 체계에서 승리는 더 나은 변호사를 고용하는 쪽이 아니라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쪽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은 복잡하고 돈 많은 피고인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 앞에서는 그 차이가 줄어듭니다. 캄보디아에서 가져온 그 휴대폰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진실의 저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왔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범죄자들이 증거를 두고 도망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증거를 가지고 도망갔지만 그 증거를 한국 수사기관이 확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증거도 함께 송환됩니다.
이것은 수사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제 범죄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해외로 도망가도 당신의 휴대폰도 함께 한국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당신이 지운 파일도 복구될 것이라는 것을, 당신이 암호화한 메시지도 해독될 것이라는 것을. 기술은 범죄자의 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사관의 편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범죄를 쉽게 만들었다면 포렌식 기술은 수사를 더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렌식 기술이 국경을 넘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압수된 증거물이 한국에서 분석됩니다. 한국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캄보디아 범죄 현장의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증거의 국경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증거는 이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범죄자처럼. 여러분, 제가 이 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64명의 송환보다 더 중요한 것은 64명의 휴대폰 송환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데이터는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이제 한국 검찰의 손에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담긴 진실이 법정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변명은 무너질 것입니다. 증거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제 범죄자들의 운명도 확정되었습니다. 제사장 마약 검사라는 두 번째 전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범죄는 결코 단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범죄는 생태계입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소환된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약 검사를 다 할 예정입니다. 마약 검사. 왜 갑자기 마약 검사일까요?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소환된 것 아니었습니까? 왜 약물 검사를 합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캄보디아 스캠 단지는 단순히 보이스피싱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통제와 착취의 복합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 메커니즘의 핵심에 약물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해외 스캠 단지의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해외에서 쉬운 일, 높은 급여라는 광고로 젊은이들을 모집합니다. 둘째, 여권을 압수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아서 탈출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셋째, 빚을 만듭니다. 항공료, 숙박비,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말도 안 되는 빚을 씌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넷째, 약물을 제공합니다. 왜 약물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의존성입니다. 약물 중독이 되면 사람은 약물 공급자에게 종속됩니다. 탈출하고 싶어도 약물이 필요하니까 남습니다. 둘째, 통제입니다. 약물 복용은 불법입니다. 조직은 네가 도망가면 너를 마약 범죄자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효율성입니다. 약물은 사람을 더 오래, 더 수능적으로 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스캠 단지는 보이스피싱 공장이면서 동시에 약물 유통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범죄의 생태계입니다. 한국 정부가 송환자 전원에게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은 그들이 이 생태계를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지 범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범죄 시스템 전체를 해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국가는 한 가닥 신경만 자르는 게 아니라 신경계 전체를 마비시키려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금융 범죄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약물이라는 통제체계도 함께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범죄 조직의 힘은 다층적 통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만 단속하면 조직은 다른 범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범죄와 약물범죄를 동시에 단속하면 조직의 운영 모델 자체가 붕괴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캠 단지 운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여권 압수. 하지만 대사관에 연락하면 재발급 가능합니다. 빚. 하지만 항구로 돌아가면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폭력하지만 한 번 폭력을 당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탈출하려 합니다. 약물은 다릅니다. 약물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입니다. 약물 중독자는 스스로를 가둡니다. 약물 공급자를 따내지 못합니다. 약물은 물리적 강제보다 더 효과적인 통제수단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마약 검사 전면 실시는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 경제학에 대한 공격입니다. 우리는 너희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 모델의 모든 부분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를 재설정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복합적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스캠 단지에 강제로 구금된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범죄자입니다. 또한 그들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든 가해자입니다. 한국 사법체계는 이 복잡성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니까 용서한다 또는 범죄자니까 처벌한다가 아니라 맥락 속에서 책임을 평가해야 합니다. 약물 검사는 이 맥락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누가 약물에 중독되었는가? 누가 약물을 유통했는가? 누가 약물을 강제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범죄 조직의 구조를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의 인식 변화입니다. 과거 한국 사회는 해외 범죄를 저 멀리 일어나는 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캄보디아 스캠 단지가 단순한 사기 조직이 아니라 강제 노동, 약물, 폭력이 결합된 현대판 노예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약검사 전면 실시 발표는 이런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문제의 전체 규모를 이해한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의 모든 측면을 다룰 것이다. 범죄는 생태계입니다. 그러므로 대응도 생태계적이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만 단속하는 건 나무 한 그루를 베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과 약물을 동시에 단속하는 건 숲 전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한 가지 범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범죄 생태계 전체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4명에 대한 마약 검사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 검사 결과는 새로운 수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약물 공급 라인은 어디입니까? 누가 약물을 반입했습니까? 캄보디아 내에 약물 유통 조직이 있습니까? 한국 내에 연결된 조직이 있습니까? 하나의 검사가 하나의 수사망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수사망은 국경을 넘어 확장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장에서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범죄와의 싸움은 단일 전선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막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송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승리는 범죄가 작동하는 메커니즘 전체를 무력화할 때 옵니다. 그리고 마약 검사는 바로 그 무력화의 한 부분입니다. 캄보디아 스캠 단지의 범죄자들은 이제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하나의 범죄만 추적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은 당신들의 모든 범죄를, 모든 통제 수단을, 모든 착취 방식을 추적할 것이라는 것을 두 번째 전선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선은 첫 번째 전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제5장 국경을 닫는 자와 도망로를 찾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부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TF 활동을 공식적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오해 정리, TF, 타스크포스, 테스크포스, 특별수사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영어 약자가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TF라는 단어는 임시성과 집중성을 동시에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TF는 다음 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첫째, 수사의 정치화입니다. 여기서 정치화라는 말을 나쁜 의미로 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수사가 정치적 우선순위를 얻었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씁니다. TF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일선 수사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중점 과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TF에는 자원이 집중됩니다. 인력, 예산, 권한, 이 모든 것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일반 수사팀은 여러 사건을 동시에 다루지만 TF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합니다. 이것은 자원의 집중이고, 집중은 효율성을 의미합니다. 둘째, 대내 메시지입니다. 불필요한 오해 정리,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 오해일까요? 한국 국민 사이에는 이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정말 해외 범죄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64명 송환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가? 언론 플레이용이 아닌가? TF의 공식 활동은 이런 의구심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는 진지하다. 우리는 계속할 것이다. 이것은 쇼가 아니다. 이것이 정부가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신뢰 없이는 범죄와의 싸움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민이 어차피 정부도 별로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범죄 신고도 줄고 협조도 줄고 결국 범죄 조직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셋째, 대외 신호입니다. TF는 한국 국민만 보는 게 아닙니다. 범죄 조직도 보고 있고 범죄자들을 숨겨주는 나라들도 보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64명이 송환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운이 나빴다고 생각할까요? 일시적 단속이었다고 생각할까요? TF의 설립은 이런 낙관론을 깨뜨립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우리는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너희를 추적할 것이다. 이것이 범죄 조직에게 가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 신호를 받습니다.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한국 범죄자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범죄자 은닉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하나의 개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도망로 경제학, 범죄자들은 항상 도망로를 계산합니다. 이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저 나라로 도망갈 수 있다. 이곳이 위험해지면 저곳으로 옮기면 된다. 범죄 조직에게 도망로는 비즈니스 연속성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도망로를 하나씩 닫는 것입니다. 캄보디아라는 도망로가 닫혔습니다. 다음은 어디일까요? 범죄자들은 이제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 어디도 안전하지 않은 건 아닐까? 불확실성은 범죄적입니다. 범죄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이 나라는 단속이 약하다. 저 경찰은 뇌물로 매수할 수 있다. 이 국경을 쉽게 넘을 수 있다. 이런 확실성이 범죄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TF의 설립, 송환 메커니즘의 확립, 증거물 이전, 마약 검사, 이 모든 것들이 불확실성을 만듭니다. 이제 어디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어떤 나라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 수 있다. 이제 도망쳐도 결국 잡힐 수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범죄를 억제합니다. 제가 이 장에서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하나의 철학적 명제가 있습니다. 국가란 범죄가 해외로 도망친 순간부터 작동을 시작한다. 영토 안에서가 아니라 책임의 추적 안에서 국가가 드러난다. 무슨 뜻이냐고요?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영토적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국경선 안쪽이 국가이고 국경선 바깥은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19세기적 사고입니다. 21세기 국가는 네트워크입니다. 국가의 힘은 땅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는 한반도라는 영토만이 아니라 한국이 맺고 있는 조약, 협정, 동맹, 외교 관계의 총체입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해외로 도망갔을 때 바로 그 순간 국가는 이 네트워크를 작동시킵니다. 외교부가 움직이고 국제형사경찰기구가 개입하고 양자 조약이 발동되고 압박이 가해지며 범죄자는 한국 땅을 떠났지만 한국의 추적망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국가의 본질입니다. 국가는 땅이 아니라 책임 추적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한국 국민이라면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한국법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가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64명의 송환은 바로 이 능력의 발현입니다. 캄보디아라는 외국 땅에 있던 한국 범죄자들을 한국이 데려왔다는 것은 책임의 추정망이 국경을 넘어 작동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TF의 설립은 이 추정망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64명, 다음에 또 64명, 그 다음에 또 100명, 200명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계속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자들과 국가 사이에는 영원한 게임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법의 허점을 찾고 국가는 그 허점을 메웁니다. 범죄자들은 새로운 도망로를 찾고 국가는 그 도망로를 닫습니다. 이것은 끝나지 않는 추격전입니다. 캄보디아 도망로가 닫혔다고 해서 범죄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범죄자들은 다른 나라를 찾을 것입니다. 라오스로, 미얀마로, 어쩌면 아프리카나 남미로 그들은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번 캄보디아 사례가 보여준 거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그 움직임에서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범죄자가 해외로 도망가면 몇 년이 걸렸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한 요청, 복잡한 절차, 느린 협상 그 사이에 범죄자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체포, 통보, 송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증거물도 함께 넘어옵니다. 마약 검사도 즉시 실시됩니다. 국가의 반응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범죄와의 싸움에서 결정적 변수입니다. 범죄자가 도망갈 시간을 주지 않는 것,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시간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현대 범죄 수사의 핵심입니다. TF는 바로 이 속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평소에는 느리게 돌아가는 관료 시스템이 TF라는 형태로 빠른 반응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끝에 왔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64명의 송환은 하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의 선례입니다. 이 선례는 앞으로 수천 명의 송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선례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증거물 이전은 하나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디지털 범죄 수사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일상화될 수 있습니다. 마약 검사는 하나의 조치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입니다. 범죄 생태계 전체를 해체하는 이 전략은 다른 초국가적 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TF는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의지입니다. 범죄가 어디로 도망가든 추적하겠다는, 범죄의 도망로를 하나씩 닫겠다는, 결국 범죄에게 갈 곳이 없게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국경은 범죄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국경은 단지 지도 위의 선일 뿐입니다. 하지만 법의 추적은 지도를 넘어섭니다. 캄보디아로 도망갔던 64명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휴대폰도 함께 왔습니다. 그들의 범죄 기록도, 그들의 약물 복용 이력도, 그들이 저지른 모든 것들이 이제 한국 사법 체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 있을 수천 명의 범죄자들도 이제 알아야 합니다. 도망칠 곳은 없다. 국경을 넘어도 법은 너를 찾을 것이다. 어떤 나라도 영원히 너를 숨겨주지 않을 것이다. 결국 너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64명 송환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TF 설립이 선언하는 원칙입니다. 이것이 이 21세기 국가가 범죄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국경을 닫는 자와 도망로를 찾는 자 사이의 게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중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64명의 송환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범죄 뉴스가 아니라 국가의 진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송환 사건이 아니라 주권의 재정의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